저 이제 간병 못 해드려요. 뭐라고?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상철이 시키세요.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한테. 야, 상철이가 간병 같은 걸 어떻게 해? 이 못된 거사. 네가 낳아준 은혜를 몰라? 은혜요? 엄마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원에 사는 54세 김미경 씨입니다. 평생 아들만 예뻐하던 엄마가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가 간병해야지, 딸이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구나. 그녀가 왜 80대 친정엄마와 의절을 선언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경 씨의 집 규칙은 어릴 때부터 명확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미경 씨는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심했죠. 하지만 이 집은 정도가 심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동생 뒷바라지가 미경 씨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 밥상부터 차려야 했고 동생 옷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미경 씨는 시험만 보면 반에서 1, 2등을 하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그만이야.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엄마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동생은 성적이 그저 그랬는데도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 하면서 칭찬했고 미경 씨는 1등을 해도 밥이나 잘하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전교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경아,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밥이나 야무지게 해라. 어차피 시집 갈 건데 뭐 하러 공부해? 그날 미경 씨는 정말 서러워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공부를 잘해도 인정받지 못할까? 왜 동생은 공부를 못해도 칭찬받을까? 더 가슴 아픈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미경 씨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 고등학교는 안 보낼 거다.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고 일찍 시집 가라.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혼자 매일 밤 울면서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성적이 너무 좋으면 엄마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미경 씨 집에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꼭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머리 가진 아이를 고등학교도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1시간 넘게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우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미경 씨는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미경아, 너는 서울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열심히 해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미경 씨는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3 겨울 대학 원서를 넣어야 할 때 엄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 동생 고등학교 학비랑 생활비 벌어야지. 공장에 취직해. 너 여자가 그렇게 잘나면 못 쓴다. 네 동생 앞길 막는 거야. 그 순간 미경 씨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8년을 살면서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공부 잘해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야, 이 철없는 거사.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네 동생은 뭘 먹고 살아? 너도 이제 성인인데 당장 돈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19살의 동네 방직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35만 원을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미경 씨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루 1,000원. 점심값도 아껴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은 뭘 했을까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과외도 받고 대학교도 갔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죠. 하숙비까지 미경 씨가 번 돈으로 됐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요.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연애하고 취직하는데 미경 씨는 공장에서만 살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 시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엄마는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네가 맞으니까 동생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도 웃긴 일이 많았습니다. 방학 때 집에 오면 미경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누나, 내 친구들 다 누나보다 어린데 벌써 대학생이야.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좀 창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하는 마음으로요. 28살에 미경 씨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사정을 다 알고도 이해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도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네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집에 돈이 좀 있어야 해. 시집 가려고 모아둔 적금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미경 씨는 10년 동안 모은 적금을 다 해지해서 엄마에게 드리고 시집 갔습니다. 500만 원이었는데 그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엄마, 이 돈으로 제 혼수 좀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막상 시집 갈 때 가져간 혼수가 뭐였을까요? 이불 한 채하고 밥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이 참 어렵나 보구나. 미경 씨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친정과 떨어져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좋았고 시댁도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0대가 되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시 미경 씨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미경아, 동생 결혼하는데 집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어? 엄마, 저도 전세살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네가 맞이잖아. 동생 첫 출발인데 도와줘야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값 보태라, 예단비 보태라, 혼수비 보태라. 끝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경 씨는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여보, 이게 말이 돼?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왜 처남 결혼 비용까지 우리가 대야 해? 미안해. 근데 친정에서 이러는데 어떻게 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애들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미경 씨 부부도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든데 동생 결혼 비용까지 댈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다 친정 도와주는데 너만 이렇게 야박하니? 야박하다고요. 10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동생 뒷바라지 해준 게 야박한 것이었을까요? 더 가슴 아픈 건 동생 태도였습니다. 미경 씨가 돈을 빌려주러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나, 잘 쓸게. 고마워. 그런데 말투가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누나가 돈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남편과 큰 싸움을 하고 나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동생 결혼식 때 미경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미경 씨가 결혼할 때는 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데 축의금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축의금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동생 결혼할 때는 큰 봉투로 축의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잘 살아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미경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경 씨가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때는 축의금도 안 주시더니 상철이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야, 너는 딸이고 상철이는 아들이잖아. 아들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전화를 한 것입니다. 미경아, 동생 신혼집 세탁기 좀 사줘야겠다.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요.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네가 계속 도와줘야지. 그때 미경 씨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야, 이 못된 거사. 네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어? 싫어요. 이제 정말 싫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친정 눈치 보지 않고 돈 대라는 소리 듣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좋았던지요.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경 씨의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게 5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큰 병을 앓으신 것입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미경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아, 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도 엄마인데 한번 와봐라. 이모, 저는 더 이상 엄마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딸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해? 죽어간다는 말에 미경 씨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경아, 미안하다. 그때 미경 씨는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드리고 병원 진료 있을 때도 따라가고요.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위암 수술 받을 때도 안 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서요. 미경 씨 혼자 간병했습니다. 퇴원하실 때도 미경 씨 혼자 모시고 갔고 그 후에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 미경 씨가 돌봤습니다.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철이는 바빠서 그래. 이해해야지. 또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니까 이해해주고 딸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요. 그래도 미경 씨는 참았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다행히 엄마는 수술이 잘 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미경 씨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건강해지면서 예전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남동생이 안 오면 미경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철이한테 연락해서 꼭 오라고 해. 지가 바쁘다고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더 잘 설득하라고. 아, 다시 시작이구나. 본인은 아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치면서 딸만 들들 볶는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미경 씨에게 연락 온 것입니다. 미경아, 상철이 이사비 좀 도와줘. 상철이 이제 과장까지 됐는데 이사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큰 돈인데 네가 좀 도와주지. 또 동생 뒷바라지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0대가 다 되어서도요. 이번에는 미경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상철이 뒷바라지 안 할 거예요. 야, 이 야박한 거사. 장남이 힘든데 누나가 돼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야박하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평생 희생해온 미경 씨가 야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엄마가 넘어지셔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최소 3개월은 거동이 힘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경 씨는 당연히 간병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런데 수술 하루 전에 엄마가 미경 씨에게 이상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미경아, 상철이한테는 수술한다고 연락하지 마. 왜요? 상철이도 알아야죠. 아니야. 상철이는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이라서 바빠. 괜히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니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동이 힘드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려야 하고 몸에 힘이 빠져 밥도 먹여드려야 했습니다. 미경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엄마 집에 가서 아침을 해드리고 오후에는 병원 재활치료 모시고 가고 저녁에도 가서 저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동생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누나, 엄마가 수술했다며? 왜 연락 안 했어? 엄마가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승진 심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승진 심사는 벌써 끝났는데. 이상하네. 그런데 엄마 상태 어때? 많이 힘드셔. 거동을 못 하셔서 내가 매일 가서 돌보고 있어. 아, 그래. 수고 많다. 나는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으니까 누나가 잘 부탁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엄마 수술했다는 걸 알고도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미경 씨가 동생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주말에라도 한번 와봐. 누나, 나 정말 바빠. 그리고 누나가 잘하고 있잖아. 괜히 내가 가서 방해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엄마 보러 오는 게 방해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엄마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상철이는 바빠서 그런 거야. 이해해야지. 다행히 네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다. 아직도 동생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는 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날 엄마가 갑자기 미경 씨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상철이가 신경 쓰면 안 되잖아.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이가 회사에서 임원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대. 그런데 집안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신경 쓰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딸이잖아. 딸이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딸은 신경 써도 되고, 딸은 희생해도 되고, 딸은 당연히 간병해야 하는 존재. 그게 엄마가 미경 씨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미경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는 아직도 동생만 생각하고 있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당신이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장모님은 아직도 아들 걱정만 하고 있어? 미경 씨는 2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를 돌봤는데 엄마는 아직도 동생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미경 씨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상철이 언제 한번 올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글쎄, 상철이가 정말 바빠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오겠지. 그래도 코빼기도 안 비치니 참. 그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신 것입니다. 너는 왜 자꾸 동생 탓을 해? 걔가 얼마나 바쁜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 순간 미경 씨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도 바빠요.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가정이 있어요. 뭔 소리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상철이한테 부담 주려고? 미경 씨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부담 줘도 되는 거예요? 너는 딸이잖아. 딸이 엄마 안 돌보면 누가 돌봐? 딸이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고 지쳐요.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돌봤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으시고 아들 걱정만 하시네요. 야, 뭔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얼마나 말했는데? 언제요?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미경 씨가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요. 야,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 좀 와. 누나,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다음에 엄마가 수술하신 지 2달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왔잖아. 누나가 잘하고 있잖아. 나까지 갈 필요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바빠. 너 진짜 이기적이다. 엄마가 아픈데 골프가 더 중요해? 말 조심해. 나도 돈 보냈잖아. 그걸로 간병인이라도 구해. 전화를 끊고 미경 씨가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엄마보다 골프가 더 중요하대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철이가 회사 생활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골프라도 쳐야지. 이해해야 돼. 그 순간 미경 씨에게는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미경 씨는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고, 동생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골프 치러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안 받나요? 저는 쉬고 싶은 마음 없나요? 너는 딸이니까 참아야지. 그날 집에 와서 미경 씨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다음 날 미경 씨는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제 간병 못 해드려요. 뭐라고?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상철이 시키세요.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한테. 야, 상철이가 간병 같은 걸 어떻게 해? 미경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뒤돌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야, 이 못된 거사. 네가 낳아준 은혜를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은혜요? 엄마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내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게 은혜가 아니야? 키워주셨다고요? 언제요? 뭔 소리야? 고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셨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설득해서 겨우 보낸 거잖아요. 대학도 못 가게 하고 19살부터 공장에서 일하게 했잖아요. 10년 동안 제 월급을 다 가져가시면서요. 그럼 집에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 맞아요. 평생 동생 때문이었어요. 저는 항상 엄마 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고요. 엄마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은커녕 제 돈 다 뺏어가셨죠. 동생 결혼할 때는 큰 봉투로 주셨잖아요. 그건 제가 상철이 결혼 비용까지 대줬는데 그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엄마가 아픈데 골프 치러 갔잖아요. 상철이가 바빠서 그런 거야. 바빠서요? 2달 동안 한 번도 안 온 게 바빠서라고요? 엄마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이제 50넷이에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네 인생? 네 인생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아픈데? 50년 동안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야, 이 이기적인 거사. 이기적인 건 엄마예요. 평생 아들만 편애하고 딸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이기적인 거예요. 상철이한테 가세요. 그렇게 아끼시던 아들한테. 엄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넌 딸이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딸이라고 평생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간병인 쓰세요. 상철이한테 돈 더 보내라고 하겠어요. 간병인이 어디 자식 같겠어? 그때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딸이 아니에요. 네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거야? 엄마는 나를 어릴 때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울고 계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미경 씨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 간병 안 할 거야. 뭐? 누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54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못 참겠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픈데 누가 돌봐? 네가 돌봐. 나는 바빠서 못해. 나도 바빠. 누나는 다르잖아. 누나는 딸이잖아. 동생 입에서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도 엄마 아들이잖아. 왜 딸만 엄마 돌봐야 해? 그건 원래 딸이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정했어? 누가 딸만 부모 돌보라고 정했어? 그냥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18살 때부터 누가 뒷바라지 해줬는지 기억해? 그건 대학 등록금, 생활비, 하숙비 누가 댔는지 기억해? 누나가 됐지만 결혼할 때 집값도 누가 보탰는지 기억해? 그것도 누나가 도와줬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나 평생 너 때문에 희생했어. 공부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내 돈도 다 너한테 줬어. 난 해달란 적 없어. 누나가 알아서 한 거잖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네가 갚을 차례야. 엄마 간병은 네가 해. 나는 정말 바빠서 못해. 그리고 나는 남자라서 간병하는 게 어색해. 어색하다고요. 딸은 어색하지 않고 아들은 어색하다고요.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누나가 더 이기적이야. 지금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 마지막으로 말할게. 엄마 간병은 네가 해.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누나 진짜 엄마 버리고 가는 거야? 너도 버리고 있잖아. 2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나는 돈이라도 보내고 있어. 돈 보내는 게 효도야? 그럼 나도 돈 보낼게. 그 돈으로 간병인 구해. 누나,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일로는 더더욱 연락하지 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에서 사정을 아시고는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잘했다. 자식을 차별한 죗값이야. 당연한 결과다. 남편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서 미경 씨의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모를 통해 엄마의 간병인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아, 상철이가 간병인 구했다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투덜거리던데. 그럼 처음부터 간병인 구하지 왜 저한테 시켰대요? 그건 네가 딸이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미경 씨의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동생 뒷바라지 하라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미경 씨가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가 54년 만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차별하고 이용만 하려는 부모는 끊어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당연하다는 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끝은 시원하셨나요? 혹시 지금 미경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경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